영서는 겨우 9살의 나이에 지옥 같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겨울 영하 40도를 기록하던 그날 밤 양아버지 민호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영서의 친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재혼한 영서의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정희는 결혼 전부터 영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자신의 친딸 미래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날도 영서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다가 실수로 정희가 아끼던 도자기 화병을 깨뜨렸습니다. 화병은 정희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분노한 정희는 영서의 뺨을 때렸고 집에 돌아온 민호에게 영서가 일부러 화병을 깨뜨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민호는 영서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영서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 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서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동네를 헤매다가 결국 버스 정류장 안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길에 나선 한 여성 사업가 은주가 정류장에서 얼어붙은 채 쓰러져 있는 영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주는 급히 영서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영서는 심한 동상과 저체온증으로 사경을 헤맸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영서의 발가락 2개는 괴사되어 절단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영서는 자신을 구해준 은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는 영서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호는 단순 실수였다고 발뺌했고 영서가 혼자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금보다 약했던 시절이라 민호는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영서를 그 집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해외 사업 확장을 준비하던 은주는 영서를 자신의 양딸로 입양했고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영서는 자신을 버린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영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은주는 한국에서 중견 패션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지만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로스앤젤레스에 작은 부티크를 열었고 영서는 학교에 다니며 방과 후에는 은주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영서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한마디 못하던 영서였지만 1년 만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영서는 특히 숫자에 강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재고 관리와 회계 업무를 척척 해냈습니다. 은주는 영서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영서는 전교 수석을 차지했고 각종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영서의 진짜 재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를 읽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영서는 은주의 사업을 도우며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영서의 조언대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은주의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작은 부티크에서 시작한 사업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지점을 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서는 명문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영서는 공부와 함께 다양한 인턴십을 경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유럽의 명품 브랜드까지 영서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영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 계획서로 전국 창업 대회에서 우승했고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들로부터 3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영서는 자신의 회사 글로벌 스타일을 설립했습니다. 영서의 사업 모델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하고
전 세계 신진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창업 3년 만에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영서가 미국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영서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스타일은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영서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올랐고 각종 경제 매체에서 앞다투어 영서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영서는 한국 시장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시아 시장 확대였지만 영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버렸던 양아버지 민호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서는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날 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떨며 문을 두드리던 그 순간 절단된 발가락이 아플 때마다 영서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영서는 먼저 민호의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저가 제품에 밀려 주문이 끊겼고 은행 빚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희는 몇 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미래는 시집을 갔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영서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타일의 한국 지사를 서울 강남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소봉제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영서의 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 주문을 보장했고 많은 봉제 공장들이 글로벌 스타일과 계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민호의 공장도 영서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서는 비서를 통해 민호의 공장에 연락했습니다. 대규모 주문을 제안하며 공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호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공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문 당일 명품 수트를 입고 나타난 영서를 본 민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과 성공이 영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영서는 미국식 이름인 제시카 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영서를 맞이하며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영서는 냉정한 표정으로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기계들,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절박한 표정의 직원들. 영서는 민호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매달 3억 원 규모의 주문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민호는 고민 끝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위기였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서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민호와 악수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계약 후 첫 2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민호의 공장은 글로벌 스타일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했고 대금도 정확히 지급되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공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밀린 직원 월급을 주고 은행 이자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서의 회사는 갑자기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실밥 하나 색상 오차 1%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낡은 기계로는 그런 높은 기준을 맞추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불량률이 급증했고 영서의 회사는 납품받은 제품의 절반을 반품했습니다. 민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미 원자재를 구매하고 인건비를 지출한 상태였는데 대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서에는 불량품에 대한 재작업 비용을 공급업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서의 회사는 계속해서 불량을 지적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제품을 두고도 어제는 합격이었다가 오늘은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품질 판정은 전적으로 구매자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민호의 공장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타일과 계약하기 전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영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계약 조건을 조정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서는 민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울 한복판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호는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영서 앞에 섰습니다. 영서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아니면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영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자선 사업이 아니라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다른 업체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자신의 공장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느냐고 처음부터 망하라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영서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15년 전에 어린 여자아이를 한겨울밤에 내쫓은 기억이 나시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가 발가락 2개를 잃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을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영서냐고 그 아이가 영서였냐고 되물었습니다. 영서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으라고 내쫓았던 그 영서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당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사업가로 서 있는 영서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서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고 저는 그저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라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영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민호는 당연히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영서의 회사는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민호의 공장과 집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민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공장은 경매에 넘어갔고 15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민호와 딸 미래는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과거 영서를 내쫓았던 바로 그 집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서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서는 민호가 과거에 세금을 탈루한 기록들을 세무당국에 제보했습니다. 민호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서는 민호가 과거 직원들의 산재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민호의 과거 직원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재 보상금, 밀린 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까지 모든 것을 청구했습니다. 민호는 법정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설사 법정에 선다 해도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과거 영서를 그렇게 대했던 것이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미래는 어머니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무능함과 잔인함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영서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꼬박 하루를 기다린 끝에 퇴근하는 영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영서의 발 앞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서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도 똑같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때 문을 열어주셨나요? 아니, 당신은 저를 죽게 내버려뒀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영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절망감, 그것의 100배를 9살짜리 아이가 느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잃은 것들,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그 아이는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안전감,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까지 모두 잃었습니다라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민호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딸 미래만은 살려달라고, 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영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래 씨는 당신과 달리 제가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미래 씨도 어린 저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니 미래 씨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민호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패소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파산 선고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미래는 아버지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도 망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은 민호는 고시원 방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영서를 학대했던 일, 그 추운 겨울밤에 아이를 내쫓았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서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영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영서가 살아남아서 성공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서에게 받은 처벌이 당연하다고, 오히려 영서가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쓴 민호는 영서의 사무실로 직접 가서 비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본 민호는 영서를 마주했습니다. 영서는 민호의 편지를 읽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영서는 민호를 난간에서 끌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죽어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짓입니다. 당신은 살아서 당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서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벌입니다라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영서는 민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소에게 현금과 지방 소도시의 한 작은 공장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서는 말했습니다. 그 공장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고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일자리입니다. 가서 성실하게 일하며 속죄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영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추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산다면 저도 언젠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먼 훗날의 말입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영서의 글로벌 스타일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영서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사회 활동가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 방지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영서는 한국의 아동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조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며 법적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영서는 자신처럼 추운 겨울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재단 행사에서 영서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0살 된 서연이라는 아이였는데 계부에게 학대를 받다가 재단의 도움으로 구조된 경우였습니다. 서연이는 영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크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서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영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민호를 파산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서는 가끔 민호가 일하고 있다는 공장 근처를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호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번 돈의 대부분을 과거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서는 여전히 민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영서에게는 지켜야 할 회사와 직원들이 있었고 도와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구해주고 키워준 은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서의 가장 큰 조언자이자 지지자였습니다. 영서는 매주 은주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영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서는 사무실에서 전 세계 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재단 일정을 확인합니다.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입니다. 가끔 겨울이 오면 영서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봅니다. 없어진 발가락 2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없지만 영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영서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영하 40도의 추위도 자신을 죽이지 못했고 버림받은 아픔도 자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이 영서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서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영서의 회사에서 일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영서의 재단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서가 이룬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한 영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